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당 김준혁입니다. 근데 오늘 세 편의 영화가 있는데 특별히 4월 이야기를 벌써 이렇게 딱 네. 힘을 잔뜩 실어주시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종류가 짧은 영화 좋아합니다. 아, 네. 이 영화 보는데 네. 얼마나 기쁘든지 70분도 안 되잖아요. 65분이었던가. 네, 아마 그 정도쯤 됐던 것 같아요. 장편 영화 치고는 거의 가장 짧은 길이 중에 하나인데 네.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잠시 후에 네. 하도록 하고요. 네, 뒤편의 영화들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와이 슌지 특집입니다. 이와이 슌지의 감성 터지는 영화들. 정말 감성 터지지 않습니까? 네. 이와이 슌지는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들냐면 무라카미 하루키 좀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여기 우리가 뭐 통하는 게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네, 무라카미 하루키 역시 어두움과 밝음을 그렇죠. 공존시키는 힘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와이 슌지한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다 굉장히 또 이력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도 정통 어떤 일본 문단에서 이렇게 딱 인정을 받는 절차를 밟아온 그런 소설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대중적인 강력한 힘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문단의 힘을 끌어내기도 하고 한국에서 워낙 두 사람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이 슌지 하면 뭐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맞아요. 관중을 동원한 일본 영화로 기록이 돼 있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 깨졌죠. 20세기의 기록인데 네. 지금 뭐 21세기가 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본 영화가 인기가 없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지만 이만큼 또 강력한 영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특별히 좋아했던 그런 일본 감독이었던 네. 생각이 들고요. 이와이 슌지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그 배우 자체가 약간 팝스타처럼 헤어스타일이나 네. 또 지금은 또 이제 뭐 아저씨가 되셔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말 외모도 샤방샤방하셨어요. 네. 그 특유의 단발머리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도 잘 어울려요. 계속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피터팬 같기도 하고 네. 또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소년성 혹은 소녀 이런 소년의 세계들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영원히 늙지 않는 어떤 피터팬 같은 느낌이 있죠. 이분이 63년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이가 그렇죠.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하고 동갑입니다. 동갑이죠.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어쩐지 아저씨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아저씨 같았어요. 그렇죠. 참 좋아하는데 두 사람 사실 비교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같고 그리고 두 사람이 데뷔 연도도 같아요. 그래서 환상의 빛을 첫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이와이 슌지는 러브레터를 첫 작품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화들이 굉장히 사적인 영화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청춘 영화적인 속성들을 지니고 있어서 영화들이 이제 어둡든 밝든 굉장히 이렇게 풋풋한 감성 같은 것이 정말로 감성 터지는 영화들이 많죠. 저 이번에 보다 보니까 네. 이와이 슌지 감독이 그 아까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상하게 편집이 난생 처음 보는 편집이 되게 많았어요. 릴리 슈시의 모든 것이 특히 그렇지 않나요? 4월 이야기도 그랬고 릴리 슈슈도 그랬는데 둘 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 여기가 이렇게 길어도 되나? 네. 이런 식의 이상한 편집 감각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단속적이고 네. 어떤 경우에는 또 굉장히 유장하게 길기도 하고 네, 그런 독특한 부분들이 있죠. 그것도 어쩌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애초에 뮤직비디오로 경력을 시작했으니까 그런 쪽의 영향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건 이와이 슌지 영화들을 보면 이건 이와이 슌지 영화구나 하고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감성과 분위기 같은 게 있죠. 네. 네. 자, 이 세 편 러브레터, 4월 이야기, 릴리 슈시의 모든 거 골랐는데요. 아주 간단한 이 세 편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고른 건 아닌데 제가 네. 세 편 모두 첫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뭐 부분적으로라도 그 다음에 세 편 모두 막 시작하는 뭐 중학교 뭐 혹은 대학교 1학년 이런 시절에 풋풋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세 편 모두 피아노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음악적으로. 그렇죠. なんでここの大学受けたんですか？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영화 하나씩 보기 전에 네. 또 일본 브리핑 기다리시는 분은 많잖아요. 네, 이와이 슌지 하면 러브레터, 러브레터 하면 이와이 슌지,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대사 하나가 있죠. 오겐키 데스까? 그 대사를 중심으로 네.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보겠습니다. 네, 최초로 지금 와, 이게 3개 국어가 나오는군요. 네. CD란 말까지. 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영어 한번 배워봤고요. 네. 영시를 통해서 네. 언어를 배워봤는데 오늘은 생활 일본어. 이와이 슌지의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쉬운지. 생활 일본어. 이와이 슌지 얼마나 쉬운지. 네. 네네. 러브레터 하면 또 이 대사 오겐키 데스까? 아타시와 겐키 데스. 데스. 네. 오겐키 데스까? 아타시와 겐키 데스. 잘 지내시나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대사를 참 잊을 수가 없는데 정말 중요한 대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이와이 슌지가 대사를 많이 쓰진 않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쓰는 감독 중에 한 명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약간 강사빌락 이렇게 팔도 좀 걷어붙이고 네. 일본어 강사처럼. 일타 강사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일본어 중에서 러브레터의 가장 중요한 사물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편지겠죠. 편지. 대감이. 네. 대감이라고 읽는 이 편지가 같은 정말 편지. 중요한 네. 그 러브레터만의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4월 이야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 대사요. 이 대사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괜찮아요. 마지막에 우산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네. 그냥 사양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사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로 얘기하는데 계속 이 데스요라는 이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 대사야말로 4월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막 마츠다카코 소리로 번역해서 들려요. 그럼요. 네. 네. 다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네. 무사시노. 무사시노라는 네. 이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대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하나 사쿠라 그리고 카사, 우산 이 두 개의 물건들이 4월 이야기의 중요한 어떤 물건이 아닌가 싶고요. 네네. 전 우산 산자가 참 이쁘더라고요. 그러네, 우산이 5개가 들어있네요. 그렇죠. 이 우산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네. 것 같은. 사람도 우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산이라는 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야기라고 본다면 4월 이야기를 좀 더 상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물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네네. 릴리 실슈의 모든 것을 단 하나로 설명을 하자면 네. 저는 색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이로노 나이 세카이라고 이제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대사가 릴리 실슈의 모든 것 안에 채팅창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네네. 이걸 보는 순간 하루키 씨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다자키 스크루가 딱 스크루.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 아이들의 세계는 색채가 없는 세계였구나. 색이 없는 세계에서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바로 릴리 실슈의 모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릴리 실슈의 모든 것에서 단 하나의 사물을 선택하라면 바로 CD 플레이어, CD죠. CD 네. 플레이어가 아닌가 싶어서 CD 플레이어를 읽으면 안 되죠? CD 플레이어. 프레야. 네네. 일본어로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 하나의 문장, 하나의 단어로 이와이 슌지의 네. 세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막 일본 브리핑만 봐도 막 똑똑해지는 느낌도 네. 들기도 하고. 저 지금 일본어 잘 못하는데 네. 외워서 온 거예요. 야, 엄청나다. 네. 일본어 까먹었어. 네. 급하게 이제 글쎄 생각했기 말이에요. 때문에 저는 이 한자만 지금 읽을 줄 아는데, 네. 네, 굉장하십니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영화 하나하나씩 보면서 다 연결이 돼 있기 말씀해 때문에 주실 자세한 거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곧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영화 러브레터. 바로 이와이 슌지의 오늘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 데뷔작이면서 또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네. 네. 오객이 데스한 영화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그 러브레터 때 이제 이와이 슌지 이게 사실 국내에서는 개봉이 좀 늦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영화가 국내에 개방된 게 98년도에 와서야 가능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에 일본에서보다는 4년 늦게 국내에서 개봉했는데 네. 그 4년 사이에 지금 기억을 해보면 전 이거 신촌에 있는 어떤 돈가스 집에서 이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근데 돈가스 집 같은 데서 점심시간에 네. 비디오로 불법 영화를 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빨리 끝내고 이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서 신촌에 있는 한 돈가스 집에 갔고요. 갔더니 손님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브레터를 틀어주시는데 돈가스를 1시간 반 동안 먹으면서 러브레터를 보고 회사로 돌아왔던. 어쨌건 90년대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두 감독을 골라라면 왕가위하고 이와이 슌지예요. 네. 두 사람은 하나의 현상이었다. 그 현상의 핵심은 러브레터였다. 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러브레터 이번에 다시 보셨나요? 봤죠. 네. 봤습니다. 다시 봐도 영화 훌륭하지 않나요? 다시 봤는데 네. 일단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났었어요. 이 상황 설정은 사실은 워낙 유명하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네. 정말 유려하더라고요. 유려하죠. 이야기 자체도 유려하고 네. 편집도 유려하고 네. 이런 영화를 찍었던 사람이 어떻게 릴리 슈슈를 찍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원드라 유려하더라고요. 피크닉 같은 영화도 그렇죠. 네. 근데 이 러브레터의 아이디어를 보면 굉장히 독특하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 키에슬롭스키의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라는 영화가 있죠. 네. 제목만 보면 무슨 야한 영화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네. 네, 양쪽에 따로 사는 이제 베로니카와 베로니크가 있는데 두 사람이 얼굴이 같은 것으로 이제 영화에서 묘사가 되면서 네. 둘 사이의 기묘한 소통 뭐 이런 건데 러브레터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예. 네. 여기서 나카야마 미오가 1인 2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명이인이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러브레터 이번에 다시 보면서 김중혁 작가님의 신작 나는 농담이다 하고 비슷한 면도 아 그래요? 네. 네. 일단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받을 사람이 없는 편지라든지 네. 뭐 이런 테마도 비슷하기도 하고 또 떠난 사람이 남기고 간 것을 남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이야기 이런 면도 나는 농담이다 하고 비슷해서 네. 제 소설을 언급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자로 네 글자로 견강부회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는 쓴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공통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억지로 또 한번 갖다 붙여 네. 보기도 하고요. 자, 이 러브레터를 보면서 일단 저는 이제 옛날에 저는 사실 더군다나 러브레터의 촬영지를 한번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어디 고베? 오타루. 오타루. 네. 네. 러브레터에 나오는 모든 장면은 사실은 전부 다 홋카이도에서 찍었습니다. 네. 딱 한 장면 빼고. 근데 그 장면이 제일 유명한 장면. 오겐키 데스카를 외치는 그 장면만 홋카이도에서 안 찍고 나머지는 주로 홋카이도 중에서도 오타루라는 소도시에서 찍었죠. 사실은 여행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자,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 감성들 같은 것은 영화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남긴 것을 시차를 두고 그 남자와 사랑을 했던 네. 두 여자의 어떤 편지를 통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추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흥미로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네. 우리가 요즘 잊고 있던 정서 같은 게 많이 발견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서관, 네. 편지, 네. 우체국 이런 아날로그죠. 식의 네. 그런 감성들을 몇 년 안 됐는데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감성들을 다시 떠올려 보는데 정말 재밌었고요. 그렇습니다. 대출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책 뒤에 붙어 있는 대출증. 네. 그걸로 인한 중요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손으로 책을 빌리기 위해 적던 시절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정말 흥미롭게 추억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의 마지막 엔딩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죠. 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자, 이제 이 영화의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을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일단 이 영화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지를 주고받는 두 사람이 얼굴이 똑같다. 네. 다시 말해서 한 배우가 1인 2역을 한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후지 이츠키가 들려주는 과거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의 중학교 때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이 이름이 같다 라는 이 두 가지 설정인데 네. 이 설정이 굉장히 이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네, 있죠.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네. 두 개의 반전이 비롯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름이 같았던 두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죽은 남자의 여자친구였던 그 여자가 편지를 보내는데 죽은 사람에게 그냥 보낸 편지가 누군가에게 가닿는다는 설정부터 의미심장한 궁금증을 나타내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 주소가 지금은 길이 되어서 집이 사라지고 길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 계속 궁금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받았지 편지를? 계속 궁금하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 그쵸.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그쵸.
결정을 딱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미스터리를 끌고 가는 네. 거죠. 근데 이 영화에 사실은 이게 사랑 얘기잖아요. 네. 근데 가만 보면 이 밝고 어떻게 보면 뽀송뽀송하고 감성 터지는 영화 속에 사실은 죽음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일단 수 있을 것 시작부터 같아요. 한 네.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한다는 것 맞아요. 자체가 의미심장하고요. 계속 죽음의 그림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영화의 한번 첫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 눈 내리는 산에 이 히로코가 혼자 누워 있죠. 네. 근데 숨을 참고 있어요. 눈도 감고 있고. 말하자면 유사 죽음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숨을 탁 토해내고 눈을 뜨고 허위적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첫 장면인 거죠. 이 연인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어쨌건 이 영화는 죽음에서 다시 삶을 향해서 걸어오면서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은 추도식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에 관한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저 먼 쪽에 있는 후지 이츠키 얘기가 드디어 나오는데 후지 이츠키의 첫 장면이 뭔가 하면 독감에 걸려가지고 계속 콜록콜록 되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전해주는데 그걸 받을 때 최대한 멀리서 받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양 인물들을 처음 묘사하는 장면들이 하나같이 사실은 죽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독감이라는 게 후지 이츠키의 아버지가 죽은 사연이거든요. 그렇죠. 아버지가 바로 그 독감 때문에 죽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 속에서 사실은 죽음을 우리는 이제 그 후지 이츠키가 등반 사고로 죽는 거를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네. 아버지의 죽음도 굉장히 중요한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후반부에 가게 되면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식을 할 때 사실은 둘이 서로 좋아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잘 몰랐던 그 남자애였던 후지 이츠키가 전학을 가죠. 네. 그래서 집에 책을 좀 대신 반납을 해달라고 오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죽음과 그 소년의 전학이 의미적으로 상통하도록 그 설정 속에 짜여 있다는 얘기예요. 네. 소년이 전학 간다는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둘 사랑의 죽음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버지의 죽음하고 이 등반사고로 죽는 후지 이츠키의 죽음 혹은 전학이 사실상 한 가지로 짜여져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말씀하신 두 번째 장면이 추도식이잖아요. 네네. 이주기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내주는 것이 좋은 것일까? 그런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길고 긴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죽은 이츠키와 산 이츠키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둘은 또 굉장히 비슷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죽음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의 결정적인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교차 편집을 보면 그런 감독의 마음이나 의도 같은 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주인공은 이제 독감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고 여자 이츠키는 그 다음에 히로코는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옛 연인의 등반사고로 죽었던 산을 찾아가서 그 유명한 오겐키 데스카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츠키는 사실은 죽음의 영역 속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히로코 입장에서 보면 그토록 외면했던 후지 이츠키라는 자기 애인이 죽었던 그 사고의 지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죽음의 장소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히로코는 돌아와서 이제 그를 떠나보내게 주고 이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네. 그런 구조로 짜여 있다는 거죠. 전 예전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시 네.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요. 굉장히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옛 물건들에 대한 향수뿐 아니라 그 물건들이 자아내고 있는 이상한 신비감, 위험 같은 게 이 영화에 스며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속에 그 눈밭 속에 이렇게 얼어 죽어서 그대로 몸체가 남아있는 잠자리를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순간 아이가 왜 그러는지도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하고 잠자리를 죽은 걸 보고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얼어서 죽어있는 그 잠자리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어떤 과거의 추억, 슬픔, 아련한 무엇 이런 것들을 영화가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보시면 아마 이 영화가 그렇게 너그러운 자세로 편하게 만만한 만든 영화가 영화가 아니었구나. 아니구나. 네.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 이미지가 남잖아요. 러브레터 그러면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 대사 말고 네. 엄청나게 큰 세계를 우리는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츠키를 잊은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네. 굉장한 추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편지 왕래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보면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그 편지 왕래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
혹은 후주이 이츠키가 등반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는 편지 왕래 속에 없어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영화가 더 흥미롭게 보이시지 않을까. 네, 두 번째 작품은 4월 이야기입니다. 아마 러브레터랑 가장 비슷한 이와이 슌지 영화를 한 편 골라달라 하면 4월 이야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4월 이야기 네. 이번에 처음 봤는데 네네. 이와이 슌지 영화가 이렇게 깔끔하고 흥미롭고 이상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편집 리듬도 너무 좋았고요. 사실 이번 영화 보면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이 바로 4월 4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네. 짧은데 이상한 유머 그리고 편집 리듬 이야기도 좋았고 끝나는 지점도 참 좋았어요. 네, 정말 말하자면 깔끔한, 네. 러브레터가 한 편의 장편 소설 같았다면 4월 이야기는 단편 소설을 본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한순간만 딱 떼내서 네. 묘사한 것 같고 스토리텔링 자체보다는 어떤 처음 시작하는 순간에 어떤 부분들을 그대로 그 떨림, 설레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묘사하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 네. 러브레터가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면 4월 이야기는 오랫동안 그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은 영화예요. 일단 시작하면서부터 네. 벚꽃들이 막 날리잖아요. 비처럼 날리죠. 정말 그 장면 너무 좋고요. 벚꽃이 날리는데 이사를 하는 한 여학생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네. 막 시작하려고 하는 두근두근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영화가 70분도 안 되는 데다가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구나. 지금부터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라고 일반적인 영화라면 시작되는 지점에서 영화가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것도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면 첫사랑을 만났을 때 두근두근하는 마음 같은 게 더 중요하지. 그렇죠. 첫사랑과 만나가지고 상대가, 데이트를 네. 어떻게 했는지 이건 네.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4월 이야기는 두근두근하는 그 순간만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네,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서 어떻게 보면 짝사랑에 가깝게 네. 대학 진학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남자를 만났을 때 남자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느낌들 같은 건데 이것을 첫사랑의 무슨 흥망성쇠를 다루고 이런 영화가 아니라 첫사랑의 한순간 그때의 감정 그 자체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네. 굉장히 멋지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はじめまして、田京圭です。二年の宇月です。北海道旭 이 川 영화에서 出身 다 시작하는 순간의 설렘이 핵심인데 4월 이야기인데 4월이 또 이제 여주인공 이름이 우즈키인데 우즈키가 4월이라는 뜻이라면서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즈키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본에서는 대학이 4월에 시작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입생으로서 대학을 막 진학했을 때 첫 달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그럴 때 4월에 또 이제 벚꽃도 관련이 되고 또 그런 순간에 막 파릇파릇 풀들이 올라올 때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의 느낌이라든지 혹은 혼자서 극장에 텅 빈 극장에서 보는데 갑자기 뜨악하게 사무라이 영화를 오다 노부나가가 나오는 사무라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럴 때 어떤 약간 뜨악하면서도 약간 네, 생경한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저는 이제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마츠다 카코입니다. 사실 이제 배우들을 만나는 것이 한동안 제 직업이었었잖아요. 네. 예전에. 그래서 배우들 참 많이 만났는데 너무 예쁜 여배우들을 만난다고 해서 막 가슴이 설레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무덤덤하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와 이쁘긴 이쁘다 이런 정도인데 마츠다 카코를 만났을 때 제가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악수를 청했거든요. 네. 근데 악수를 하는데 악수라는 건 굉장히 공식적인 행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설레서 이게 4월 이야기 때문인가? 아니면 마츠다 카코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先輩今もバンドやってるんですか？ 마지막 장면에 빨간 우산을 쓰고 있는 그 장면은 정말 네. 잊혀지지 않고요. 네. 우리 첫사랑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네. 첫사랑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인 것 이미지죠. 같아요. 뭐 예전에 남자들이 많이 좋아했던 청순하면서 머리 길면서 이런 어떤 약간 수지 같은 그런 느낌의 국민 첫사랑 이런 느낌의 어떤 부분들이 4월 이야기에 네. 있어서 저는 마츠다 카코가 연기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면이
초반에 또 이제 이사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또 그쵸. 역시 대학에 처음 진학한 설레임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장면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재밌죠. 약간 점프 컷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 워낙 그 사람 자체가 싹싹하고 착한 여자이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삿짐 전문가들이 막 들고 나오고 하는데 뭘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짐만 돼가지고 막 쩔쩔매면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들 같은 거, 이런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잘 묘사가 됐죠. 또 영화가 초반 장면을 보면 처음에 그 플랫폼에서 가족들과 떠나오는 기차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 가족들만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이제 주인공의 시점샷이기 때문인데 첫 등교할 때도 주인공의 시점샷으로 찍혀져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느끼는 그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정작 영화의 마지막에 되면은 그 주인공 자체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카메라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시작해서 그녀를 바라보는 곳으로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라는 거고, 첫 장면에서 사실상 그 떠나온 다음에 여기 오게 되면 막 벚꽃이 날리는 가운데 이삿짐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벚꽃이 비가 날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 벚꽃이 떨어지는데 그 결혼을 하는 일본 전통 옷을 입은 여자가 차에 타다 보니까 주변에서 우산 한 대여섯 개를 받쳐줍니다. 이 장면이 맨 뒤의 장면하고 연결이 돼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주인공이 우산을 쓰고 있는 장면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산으로 시작해서 우산으로 끝나고 비처럼 보이는 벚꽃으로 시작해서 비로 끝나게 되는 거, 시점 자체는 또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짧은 영화 속에 사실은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단단한 어떤 것들이 정말 예쁘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네. 아까 생활 일본에 말씀드렸지만 이 우즈키의 대사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괜찮아요. 아. 이 데스요. いいですいいです 뭔가 굉장히 큰 생활의 변화가 생겼지만 괜찮아요. 긍정적으로 뭔가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한 여자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대사가 아닌가 싶고요. 네. 마지막에 그 대사를 하는데 약간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네. 그 남자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러브레터의 히로코의 한 6, 7년 전 모습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도 두 영화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러브레터를 좋아하셨다면 4월 이야기를 한번 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I wanna be. I wanna be. I wanna be just like the sky, just rise and far away to 네, 마지막 세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릴리 슈슈의 모든 네. 것입니다. 이 두 영화를 기대하신 분이 연달아서 보고 여기까지 보시면 갑자기 네, 감정적으로 단언컨대 대작입니다. 좋아하시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보다가 네. 이동진 평론가님이 참 좋아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저 괴상합니까? 아니 네. 일단 형식적으로 네네. 새롭고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영화라서 보는 내내 좀 힘들긴 합니다. 또 스토리텔링 위주가 아니고 네. 또 굉장히 많이 이야기 속에 괄호가 쳐져 있기도 해서 추측을 해야 되기도 하고 네. 또 앞에 두 영화는 보고 나면 뽀송뽀송해지면서 행복해지는 느낌이라면 이 영화는 하고 이제 네. 한숨이 나오게 되는 작품이다. 이 작품 가장 그 비슷한 영화는 저는 파수꾼 같아요. 한국 영화에서 파수꾼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파수꾼에서 굉장히 친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친구 사이에서 어떤 일을 계기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거의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폭력적으로 골림을 하게 되면서 관계가 비틀어지죠. 네. 그러면다가 어떤 큰 비극이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이와 같은 얼개는 사실은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의 핵심 얼개예요. 그렇죠. 영화의 설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릴리 슈슈라는 아티스트 뮤지션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뮤지션이죠. 네. 릴리 슈슈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릴리 슈슈의 팬 카페 BBS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모아두었다가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실제 영화에다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네. 사실은 이와이 슌지가 홍콩에 갔다가 왕페이의 네. 공연을 봤대요. 왕비, 왕정문. 그렇죠. 우리 중정삼림으로 알려져 그렇습니다. 있는. 네. 그래서 보고 나서 거기서 받은 어떤 굉장히 강한 인상이 있어서 이 영화를 구상하게 됐다. 뭐 이런 후문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영화 속에서 그 펼쳐지는 이야기는 14살이란 나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중2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중학교 2학년들인데 그 나이가 얼마나 격심하게 흔들리는 이야기 아이들인가라는 것을 사실 영화에서 너무 잘 보여준
저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거 성장 영화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10대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룬 영화 중에 키즈 리턴 같은 영화, 네. 그다음에 릴리 슈슈의 모든 것 같은 영화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멋진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 성장 영화처럼 저한테는 오지 않았고 네, 음악 그쵸. 영화 같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음악이 참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뭐 LXRT, 비옥 이런 이름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그리고 드뷔시가 있겠죠. 드뷔시가 중요한 게 릴리 슈슈라는 이름 자체가 드뷔시의 아내였던 그 애칭 릴리와 그 슈슈에 대한 그 이름 자체도 네. 드뷔시의 오마주를 바치는 그런 이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도 역시 러브레터처럼 죽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데 네. 일단 릴리 슈슈가 태어난 해로 결정된 게 1980년이고 그리고 12월 8일생인 것으로 영화 속에 나와요. 네. 이게 존 레논이 죽은 바로 그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애초에 그 릴리 슈슈의 설정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그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게 된 그 존 레논의 그런 죽음을 배음으로 깔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이 죽음의 이미지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다라는 네. 거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가장 큰 그 괴리가 있다면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와 그 사이버 팬카페에서의 그 관계, 팬 게시판에서의 관계가 서로 완전히 반대인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 호시노 슈스케와 유이치의 관계가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군림하는 관계인데 둘이 서로를 모르는 채 만난 그 팬카페에서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아픔과 고독과 이런 것을 서로가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소통을 잘하잖아요. 그러다가 현실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섭쌀한 느낌이 들죠. 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현실에서는 서로 위해주는 척하고 그러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 막 네. 굉장한 공격을 하잖아요. 글쎄요. 어쩌면 그거의 반대 버전이 이 영화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사이버 웹상에서의 소통은 가짜고 사실은 현재의 그런 착취적인 관계가 진짜인 상황에서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관계 혹은 뭐 진짜가 아닌 관계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양쪽이 다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명이 한쪽을 극심한 폭력으로 괴롭히는 정말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10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아이들의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이런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웹상에서의 위로와 현실에서의 폭력 그 모두가 사실은 다 진짜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단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습니다. 웹상에서의 나도 진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채팅창,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나고 네. 실제 누군가와 마주친 사람도 나고 이 수많은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사이버상의 얼굴은 뭐 가짜의 모습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는 사실을 이미 15년 전에 이미 네. 얘기를 했죠. 이와이 슌지. 그러니까 악플을 달고 익명 속에서 그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체가 그 인격을 또 하나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도 이제 이 영화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무언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른들 그 둘 다 이 영화를 보면 네. 물론 약간 보는 게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네. 다 보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세 편 중에 다 좋죠, 솔직히. 네, 다 좋습니다. 네. 자, 세 편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는? 러브레터를 골랐고요. 그래요? 네. 4월 이야기 고를 줄 알았어요. 아까 사-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완성도는 사실은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이렇게 복잡하고 관계가 얽혀 있는 러브레터가 제일 좋았고 최고의 장면은 4월 이야기에서 골랐습니다. 뭐죠? 좀 이상한 장면인데요. 혼자 네. 벤치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네, 자전거 근데, 타다가. 네, 그러다가 옆을 계속 신경을 써요. 그러다가 화면에 또 옮겨가면 옆에서 굉장히 진한 애정 행각을 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주인공이 바로 가지 않고 그 벤치를 한번 돌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이상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 분위기, 그리고 이 마음, 그리고 화면의 이상한 전개 이런 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이번에 발견한 이와이 슌지의 최고의 장면으로 왜 좋아하시는지 알겠네요. 네. 네. 저는 사실 이 약간 편파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이와이 슌지의 영화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이와이 슌지 영화에서 한 장면을 꼽는다면 이거야말로 평범한 선택인데 오겐키 데스까 아. 이 장면입니다. 러브레터에. 너무 평범한데요? 다른 장면을 고르면 사실은 제가 더 좋아하는 장면들도 일리슈시의 모든 것이나 4월 이야기나 러브레터에 다 있는데 그 장면이 일단 갖고 있는 이와이 슌지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정말 아프게 잃어버렸던 연인한테 마침내 그 등반 사고가 있는 곳에 가서 뭔가 외쳐야 되는데 과연 뭘 외칠까 생각해 보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잘 지내요. 이게 전부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하는 말은 사실은 그게 전부라는 거죠. 10년 전에 보고 이번에 다시 봤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패러디 된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오뎅 다 끼고 각기에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네. 패러디 때문에 원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봤는데 네. 일단 그 대사의 강렬함도 좋았지만 네. 계속 반복되면서 이어지는 감정의 흐름 같은 게 참 좋더라고요. 하수인 시나리오가 만약에 이 대사를 썼다면 저는 이제 당신을 놓아주려고 해요. 뭐 이런 식의 대사도 넣고 네.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만 잊고 새로운 남자 만나서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당신을 사랑했어요. 뭐 이런 거. 네. 근데 당신도 나를 사랑했나요? 그만해. 네. 정말 그래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할 수 있을 그리고 것 같은데. 스토리 요약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못 쓰는 사람들은. 네,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네. 이 딱 인사말만? 두 대사. 잘 지냅니까?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대사로 어떻게 이렇게 네. 강렬한 울림을 자아내는지. 네, 네. 멋진 장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당 김준혁입니다. 근데 오늘 세 편의 영화가 있는데 특별히 4월 이야기를 벌써 이렇게 딱 네. 힘을 잔뜩 실어주시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종류가 짧은 영화 좋아합니다. 아, 네. 이 영화 보는데 네. 얼마나 기쁘든지 70분도 안 되잖아요. 65분이었던가. 네, 아마 그 정도쯤 됐던 것 같아요. 장편 영화 치고는 거의 가장 짧은 길이 중에 하나인데 네.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네, 뒤편의 영화들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와이 슌지 특집입니다. 이와이 슌지의 감성 터지는 영화들. 정말 감성 터지지 않습니까? 네. 이와이 슌지는 저는